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모니터링을 맡은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859곳으로 늘어나 24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경우 집중관리군의 모니터링 횟수를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분만 관련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어지는데 이 같은 방침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에도 전국 학교의 88%가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학 후 하루 평균 2만 9천여 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2만여 명의 학생이 확진됐는데 올해는 개학 엿새 만에 지난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학생이 확진된 겁니다. 강원 지역의 산불 가운데 가장 길게 이어졌던 영월 산불이 발생 9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발생 면적이 넓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밀과 옥수수, 콩 등 세계 3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치솟고 있어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도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맡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859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24만 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택치료자 일반 관리군에게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7,9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227곳,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곳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최대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의료체계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한 위중증 환자 규모는 2,000명 정도지만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면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병상은 63.1%로 각각 40% 남짓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중환자 치료 대응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일부 지역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권역별 배정이나 준중환자실 운영을 효율화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주 동안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한 결과 전체 확진자 195만 5,254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8.5%, 1차 접종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기 위중증 환자 2,056명 가운데 48.7%가 미접종, 4.4%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사망자의 경우 전체 1,555명 가운데 미접종자 50.2%, 1차 접종자 4.7%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8일 0시 기준 5.7%밖에 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분만 관련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가 적용되며 환자의 추가 부담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된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300%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환자 측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은 면제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역량 효율화를 위해 4차 접종을 마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PCR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PCR 검사 우선순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부 대상의 검사 횟수나 방법을 조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일주일에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각각 2차례씩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4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대상자는 PCR 검사가 면제됩니다. 또 해외 입국자가 입국 뒤 1일차와 6, 7일차에 받던 PCR 검사 2번을 한 번으로 줄여서 1일차에만 받도록 하고 7일차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5천 명분이 9일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4만 5천 명분이 9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도입 물량은 16만 3천 명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14일 국내 처방이 시작돼 지난 3일까지 2만 5천여 명에게 투여됐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지난 2일 새학기 개학 이후 하루 평균 학생 2만 9,100명, 교직원 2,4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전국에서 학생 17만 4천여 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2만 9,100명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학생 32만여 명이 확진됐는데 불과 엿새 만에 이 수치의 절반이 넘는 학생이 확진된 겁니다. 10만 명당 발생률은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565.2명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473.1명, 중학생 460.2명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하루 평균 2,409명꼴이었습니다. 대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03명, 대학 교직원 확진자는 17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국 학교의 88%가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기준 전국 학교 2만여 곳 가운데 전면 등교 수업이 이뤄진 학교는 17,894곳으로 지난 2일 18,219개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부분 등교 수업이 이뤄진 학교는 9.6%, 전면 원격 수업이나 재량 휴업을 한 학교는 2.2%로 집계됐습니다. 등교 비율은 전국 학생 589만여 명 가운데 482만여 명이 등교해 8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19만여 명이 등교해 등교율이 88.1%였던 개학 첫날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당일 현장 투표가 실시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함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확진자 투표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하지만 투표소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이나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동은 걷거나 자신의 차량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 외에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가 보낸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 격리 통지 문자를 보여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종이상자나 쇼핑백을 투표함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를 마치면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건 이번 대선이 처음입니다. 대상자를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재택치료자 115만 명 가운데 25% 정도인 18살 이하를 빼고 사전투표 참가자를 제외하면 5, 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외출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전파 위험이 일부 커질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일정 시간 외출하는 것이 유행 규모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며 외출로 인해 노출 전파 규모 일부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과 외출할 때 가이드라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감염 확산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3D 프린팅 이용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3D 프린팅 소재 조달 기준을 강화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검증을 통과한 3D 프린팅 소재가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위험 소지가 높은 외국산 저가 소재의 국내 유입을 규제할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3D 프린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뒤 희귀병에 걸린 교사들과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 3D 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3D 프린팅은 필라멘트 소재가 녹으면서 인체 위험 우려가 있는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D 프린팅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 다수가 희귀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금강송 소나무 군락지까지 일부 불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장은 8일 오전 산불이 강풍을 타고 퍼지면서 금강송 소나무 군락이 있는 산 능선 안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에 초대형 헬기 2대를 투입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좋은 숲이라 오히려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길게 이어졌던 영월 산불은 발생 9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8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일대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약 8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암석 급경사 지역을 중심으로 잔불을 정리하고 뒷불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청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유명 관광지와 주택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동해시 등대 마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저 불이 안 보이나? 어머, 저가. 묵호항이 품은 푸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동해시 등대마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손쓸 틈 없이 불이 번졌고 일부 주택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저 옆에 산등선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거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잔불로 넘어왔을 때 좀 잡았으면 덜했을 건데. 형체가 남아있는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건질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이 펜션도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집기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펜션 앞 조경수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집 앞 녹아내린 그물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나마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적극 진화에 나선 마을 주민과 소방관들 덕분. 일부 주민들이 직접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물량동이를 나르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 호스랑 막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각자 집에 각자 그 집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상용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다 여기 끄고 있었어요. 대박, 그냥 호스를 이렇게 그렇죠. 대가지고. 여기 지붕마다 다 뿌리고. 항포구 앞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자리한 형형색색 집들과 담벼락에 채워놓은 벽화가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대마을. 예고 없이 번진 화마가 수십 채 주택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를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국부펀드는 국가복지기금과 직접투자펀드 등 2개입니다. 다만 농산물이나 에너지 관련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를 발급한 분야나 은행은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거래가 허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 등 우리의 대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은 수급 불균형으로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더해져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일 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밀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 국가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수출 통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흑해연안의 항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계 3대 곡물인 밀과 옥수수, 콩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은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 이후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곡물 거래 단위인 1부시엘당 가격은 스위프트 제재 직전 8.6달러에서 11.34달러까지 올라 불과 4거래일 만에 31% 폭등했고 옥수수 가격도 14%나 올랐습니다. 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옥수수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약 30% 정도 수준이고 러시아산 공급이 없어지면 공급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남미 지역에 2년 연속 가뭄이 계속돼 콩 생산이 급감한 것과 최근 해양 운임과 환율이 오른 것도 곡물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 곡물은 70%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30%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곡물 도입 가격 상승은 축산과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입 단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져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국내 물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곡물 가격 급등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까지 번질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기며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던 한국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폭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12.9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직전 값을 넘어섰습니다. 날마다 여기 와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보통 한 50원에서 많게는 한 70원 가까이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그 추세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치솟으며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를 시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입니다. 수입액이 늘며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 등이 타격을 받으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성장은 더뎌지지만 안 그래도 높은 물가는 더욱 올라가며 연료비나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서민층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2,000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석 달 연장에 이어 인하율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내리는 방안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이 떨어지면서 20% 인하 중인 지금보다 최대 14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에 인하율 확대까지 더해지면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얼굴이나 몸에 직접, 그것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지르는 게 있죠. 바로 세제인데요. 피부를 잘 보호하면서도 좋은 향과 촉감, 세척력까지 갖춘 수제 비누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수제 비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근 화학 원료는 줄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수제 비누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에서도 합성 물질 대신 유기농 재료로 점차 전환하면서 천연 제품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는데요. 비누는 어떻게 보면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수제 비누 만들기의 팁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수제 비누에 푹 빠져 있다는 서화장 씨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비누 만드는 취미 있다고 시작하셨는데 어떤 분이 비누 만드세요? 아, 제가 비누 만들고 있어요. 대표는 어떤 분? 저희 시어머니세요. 고부 사이가 남다르다는 두 사람인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80 다 돼가요. 81? 지금 80세신데 피부가 좋으시나요? 좋기는 뭘 좋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비누를 맨날 떨어지면 주워서 그걸 갖고 하니까 피부가 좋은가 봐요. 직접 만드신 비누가 있어요? 네, 직접 만든 비누는 욕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긴 한데 이쪽에 저쪽에 고체 비누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비누가 세안으로 사용하는 비누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샴푸용으로 보통 샴푸 비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비누는 어머님이 몸이 많이 건조하셔서 고체 비누도 좋긴 한데요. 물 비누로 조금 더 순하게 리필로 만들으셔서 드렸더니 많이 만족해하셔서. 시어머니만을 위한 서화정 씨의 특급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천연 재료를 사용한 물비누다 보니 일반 손세정제와 비교해 건조함이 덜하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피부에 닿다 보니까 좀 더 순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천연 비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고. 향이 좋아요. 예. 세정력에 보습력을 더했다는 서화정 씨의 수제 비누. 손 씻기 전으로 비교해도 촉촉함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서화정 씨의 수제 비누는 욕실에 이어 주방에서도 활약한다고 합니다. 주방 비누는? 네,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누인데요. 저는 이렇게 식기류도 비누로 세척하기도 하고. 친환경 재료로 만들다 보니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걱정 없다는데요. 특히 고체 비누는 액체 세제와 비교해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껍질이 단단한 사과 같은 이런 과일도 비누로 사용해서. 그릇부터 과일까지 세척 가능한 만능 수제 비누네요.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는 비누는 어떤 원리로 세척되는 걸까요? 비누는 지방질, 즉 오일과 알칼리 성분인 가성소다 내지는 가성가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열을 가하면 친수성과 동시에 친유성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성분들이 물이 아닌 다른 먼지나 균, 때에 밀착해서 비누 거품과 함께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비누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비누가 가지고 있는 물과 반응하는 친수성의 영향으로 비누로 손을 씻을 때 손에 때와 유해균을 친수성이 둘러싸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물에 씻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있게 비누를 시작했는데 비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내 몸에 이 세제류가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15년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이요? 네. 벌써 만든 15년 되었어? 네. 아이고, 엊그제 같은데. 비누 직접 만드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집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에 가셔서 보여드릴게요. 서화정 씨의 수제 비누 사랑은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제 비누 만들기, 그녀를 따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갑을 끼시네요? 네. 이제 비누를 만들 때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양잿물이라는 약간 강알칼리의 그 비누를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제 손에 닿으면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치마도 사용하고 이렇게 장갑도 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수제 비누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 걸까요? 수제 비누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먼저 비누 베이스를 구비하셔가지고 비누 베이스를 녹여가지고 몰드에 넣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MP 비누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내 피부에 맞춰서 비누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CP 비누를 권하는데 오일과 가성소다, 그 다음에 정제수 그리고 첨가물을 구비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서화정 씨는 보습력이 좋은 CP 비누를 만든다는데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거품과 세정력이 좋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 다음은 미각류 계량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올리브 오일입니다. 식물성 오일 계량하고 요게 조금 주의사항이 좀 있기는 해요. 비누를 만들 때는 깨끗한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비누가 안정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 열이 발생하니까 얘네들을 섞어주는 과정에서 하얀 증기를 흡입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넣어서 녹일 거예요. 수제 비누를 만들 때는 정확한 계량과 안전에 유의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음과 정제수 깨끗한 물이 들어간 곳에 가성소다, 알갱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은 후에 얼음이 녹으면서 비누가 만들어지는 적정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가루가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적정한 온도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누 만들 때 안전하게 만들어진 온도가 있는데요. 40도 전후에서 저희가 비누를 좀 만들어요. 식물성 오일이 아무래도 집에서 좀 겨울이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낮아서 40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두 가지 온도가 이제 맞게 측정이 되면 천천히 부어주면서 저어주세요. 자, 핸드블렌더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볼을 빼는 작업을 먼저 좀 해주고요. 보통은 떨어뜨려 보면 제가 원하는 자국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재료가 잘 섞여졌는지는 이렇게 비누의 표면에 자국이 나면 된답니다. 아까 아로마 오일 제가 넣는다라고 했거든요. 오일도 종류가 많네요. 아, 네. 저희가 피부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용으로 사용하고 비누에도 넣고 있는데요. 이후에 뭐 향이라든지 첨가물을 넣으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으신 분에게 알맞지 않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성분의 비누 재료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에센셜 오일 종류마다 효능과 주의사항이 달라서 잘못 사용했을 경우 피부 발진,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몬의 살균력은 익히들 알고 계실 거예요. 레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살균, 청량감, 소독에 좋은 페퍼민트 전 두 가지를 오늘 사용을 해볼게요. 친환경 비누 열매로 알려진 쑥넛 베리 파우더를 넣을 거예요. 재료 설명에 막힘없는 서화정 씨. 네, 처음엔 정말 단순하게 이거 만들어봐야지. 그래서 저도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버려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내가 자세히 배워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비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비누 자격증에 좀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연 비누 역할의 거품을 하는 쑥베리 파우더를 넣어볼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분말이 풀리면 계량했던 아로마 향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집에서 만들기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시중에 있는 비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원가가 좀 비싸겠지만 제 피부에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비누를 담기 위해서 몰드를 집에 몰드가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몰드가 없으시면 집에 우유를 드시고 남은 우유팩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걸쭉한 상태가 된 비누액을 몰드에 붓고 식혀주는데요. 이때 비누 표면에 산소가 많이 접촉하면 소다베라는 가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밀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닫고 순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온 과정이라고 할 건데요. 집에서 택배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재활용으로 저희가 스티로폼 박스가 있으실 거예요. 닫으시고 하루가 지난 후에 비누를 꺼내주시면 저희가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방 비누가 탄생이 됩니다. 비누화 반응은 총 4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 알칼리가 소진되면서 피부에 순한 비누가 만들어지는데요. 수제 비누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CP 비누인데, 이 CP 비누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저온에서 교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보온 과정을 거쳐야 되고 4주에서 6주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천연 글리세린이 생성되어서 보습력과 순한 사용감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막 선물해달라는 사람 많이 있었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년 동안을 비누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들어서 주위 사람한테 선물도 하고 또 제 마음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제 비누를 만들고 선물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인체 피부 세정용 비누는 기존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다가 2019년 12월에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나눔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해당 법은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에만 적용되면서 주방비누, 세탁비누는 예외입니다. 단순 취미 생활로 시작해 평생 직업을 찾게 된 서화정 씨. 그녀의 일상에서 수제 비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비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재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누가 안정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 때 비누에 사용하는 재료라던가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해하신 후에 비누를 만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수제 비누 만들기 팁. 주의사항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온 가족이 쓰는 안전하고 건강한 나만의 비누 만들기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동해안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가까운 산불 피해가 난 배경에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후변화로 앞으로 산불이 더 잦아질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산불 현장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피해 현황 그리고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 4일이었죠. 경북 울진에서 이제 시작했던 산불이 정말 우리나라 살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7일 오후 10시 기준입니다. 2만 1,8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고요. 예. 피해 면적은 이미 서울 면적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요, 이번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의 피해가 컸던 첫 번째 원인은 가뭄입니다. 예. 올겨울 가뭄이 아주 극심했죠. 실제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대 수준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3mm입니다. 예. 이제 평년 한 89mm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평년 대비 14.7%에 그쳤고요. 역대 가장 비가 적게 내렸던 1987년에 27.8mm도 올해가 14.5mm가 더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 공식 관측이 시작한 1913년 이후 가장 비가 적게 내린 아주 가물었던 겨울이었습니다. 네. 이 산불 피해가 컸던 이유로 가뭄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겨울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올 겨울에 이렇게 가뭄이 극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년 기압 배치에 굉장히 다르게 지속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아주 자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통상 우리나라 겨울철에 상공 한 5km 정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또는 저기압이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상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비나 눈을 내립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치우쳐서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올 겨울 기간 동안에 5km 상공 일기도 평균 고도정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먼 동쪽이죠. 캄차카 반도 쪽으로 상층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서쪽인 중국에서 몽골 쪽으로는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죠. 네. 이처럼 우리나라 서쪽에 상층 고기압이 위치해 있게 되면은 지상 저기압이 발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우리나라를 자주 지나가다 보니까 비나 눈이 잘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올가을이 가물었던 이유로 바로 이런 상층의 서고 동지역의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례적인 기압 배치 때문에 지난 겨울 눈과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소방 당국이 총력을 다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이 때마침 몰아치고 있는 바람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이제 울진 삼척 지역에서 이제 대형 산불가 발생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아주 강한 서풍이 불었고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가속되면서 불길이 쉽게 번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나라 대형 산불은 강원 영동 지역에서 거의 발생을 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강풍이라는 기후 조건이 뒷받침해 준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봄철 중국에서 한반도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서면은 태백산맥 상공에 역전층이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역전층에서는 기온이 올라가죠. 그럼 이런 조건에서는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서풍이 불게 되는데요. 그런데 서풍은 산맥의 역전층과 산맥 상등성의 사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기 흐름이 급격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베르누이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공기가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을 만나면 마치 수문을 연 댐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듯 풍속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앞으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봄철에 이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른 계절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중에서 가장 건조한 달이 3월과 4월입니다. 또 바람도 연중 3월, 4월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뭐 봄철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큽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 같은 경우는 주로 건조한 3, 4월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 의하면 2020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620건인데 이 중에 355건이 3월, 4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5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철에 집중하던 산불이 다른 계절로 옮겨가고 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 6일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혔는데요. 산림과학원은 온도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가 오르고요. 2도가 올라가면 1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중 5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는 6%, 2000년대는 7% 수준에 불과했는데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10%로 높아졌고요. 2019년엔 전체 산불 중 15%가 5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5월에도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타는 대형 산불이 2017년 5월에 2건, 2020년 5월에 1건 각각 발생하는 등 5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월에도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산림과학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5월 기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가 산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림 내 낙엽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다 1년 내내 산불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줄을 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기후변화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산불로는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산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권의 동시베리아 지역의 대형 산불도 아주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또한 남유럽 벨트를 잇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도 산불로 인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었죠. 여기에 이제 아마존 지역의 대형 산불도 2019년 이후에 매년 지금 연례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말 지구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대형 산불의 공통적인 특징은 폭염과 가뭄입니다. 미 서부 지역은 120년 만에 극심한 가뭄과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서 땅과 나무가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시베리아 대형 산불도 극지방의 이상 고온과 가뭄 현상이 영향을 주었고요. 남유럽,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불도 동일하게 폭염과 가뭄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아마존 산불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영향이 좀 컸던 그런 산불이었죠. 이 폭염과 가뭄이 산불의 위험을 높이는 방어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연구 결과인가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한데요. 일단 뭐 미국 남서부 지역을 보면은 남서부 지역에서 지금 22년째 대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2월 14일에 과학 잡지 네이처에
게재가 됐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은 2000년부터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가뭄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서 서기 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00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가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연구팀은 2021년에 이례적으로 가뭄이 심각했다는 점에 유의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20년이 지나면 완화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언제나 가뭄이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1951년에서 2000년까지의 평균 강수량과 작년 강수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갈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작년에 가뭄이 아주 심했던 지역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가물었던 지역이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호주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미국의 민간 합동 연구 프로젝트인 가뭄 모니터는 미 서부 지역의 55%를 가뭄 상태로 분류를 했는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 서부 평균 기온이 0.91도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가 1950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의 상승폭보다도 더 큽니다. 그만큼 기온이 상승하면서 증발량도 많았다는 뜻인데요. 연구팀은 화석연료 연소 등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면서 대가뭄도 더욱 극심해졌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대가뭄의 원인 중 42%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나선 오버펜 미시간대 환경학부 학장은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사실 기후변화의 여파가 눈, 비, 기온 이렇게 다양한 여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산불까지 더 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날씨 잡기로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알아도 기억과 후각에 관련된 뇌 부위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400여 명과 비감염자 380여 명의 뇌 MRI 영상을 비교한 결과 경증 코로나19를 앓은 사람도 뇌의 회백질 양이 감소하고 노화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기억과 후각에 관련된 뇌 부위의 회백질 양이 비감염자들보다 최대 2%까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 확진 후 4, 5개월은 냄새나 기억에 관련된 다른 뇌 부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뇌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사회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 900여 명을 포함한 노인 2,200여 명의 뇌 기능과 생활습관, 사회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중 22%는 5년 후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12%는 치매로 이어졌으며 66%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너무 긴 여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여성 7만 2천여 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40일 이상으로 긴 여성은 정상 생리 주기를 가진 여성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35% 정도 높았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5만여 명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생리 주기가 길거나 불규칙한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률이 2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G 통신 주파수에서 전자파를 90% 이상 흡수해 없애는 차폐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이상복, 박병진 박사팀은 흡수 성능이 뛰어난 자성 소재와 고분자를 혼합한 복합 소재 필름에 전도성 섬유를 격자 형태로 재봉해 흡수 차폐 소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차폐 소재는 전자파를 90% 이상 반사해 5G와 같은 높은 주파수에서는 2차 간섭을 일으킨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새로 개발된 소재는 반사율을 1% 이하로 낮추면서 흡수율은 90% 이상 높여 전자파를 흡수해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대 연구팀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4분의 3 이상이 가뭄이나 벌목, 화재 등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임계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초원화가 빠르게 진행돼 수십 년 안에는 열대우림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선거 모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와 불안한 국제 정세를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